이번 시간에는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부분이 아마 오랫동안 수학 공부를 해왔을 텐데요. 과연 여러분이 했던 수학은 무엇입니까? 혹시 배워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수학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도 수학이 무엇인지를 다루지 않고요. 선생님들도 수학이 무엇인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 배워본 적이 없는 수학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수학을 공부할 텐데 수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 수학을 배우는데요.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미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포자란 말이 생겨났고요. 여러분 수포자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수학을 포기한 자라고 하는데 유독이 수포자, 수학에서만 수포자가 있고 영포자, 국포자, 사포자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잖아요. 수포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몇 년 전에 조사한 건데요. 초등학생의 36.5%, 그 다음에 중학생의 46.2%, 그리고 고등학생의 59.7%가 수포자라고 이 조사 결과 나왔는데 수포자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수포자를 가르는 그런 시험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수학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고 설문지에 답을 한 건데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수포자 비율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대략 고등학생의 70% 정도가 수포자라는 조사 결과도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수포자가 많은 걸까요?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수학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또 스스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건지, 어렵기만 한 건지, 따분하기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재미가 없는 교과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수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선 사용하지 않는, 볼까요? 일상생활에선 사용하지 않는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수학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함수, 사인, 또는 기하학, 도형의 성질, 삼각함수,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상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만 끝없이 푸는 수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맞을까요? 사실은 수학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답을 했어요. 수학은 입시도구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수학이다 라는 설문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매우 안타깝지만 아니라고 부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수학의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대학이 결정이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수학 성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말할 땐 대부분이 변별력이 강하다라는데 그때 말하는 변별력이라는 게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점수 차이를 만드는 학문이란 교과라는 거예요. 수학을 입시 도구로 사실은 사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학생들도 수학을 입시 도구라고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수학은 입시 도구일 뿐일까요? 그리고 정작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12년 동안 힘들게 수학 공부를 해놓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수학 지식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여러분이 몇 시간이나 과연 수학을 공부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돈을 학원에 갖다 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수학 지식을 졸업과 함께 모두 잊어버린다는 것은 너무 아깝죠? 근데 현실은 다 그래요. 똑같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수학 관련 학과에 진학하지 않는 한 수학 지식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물론 현재 입시 제도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수학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학의 가치와 의미, 그러니까 수학이란 무엇인가가 바로 수학의 가치와 의미잖아요.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수학의 가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무엇일까요? 이 수학의 가치와 의미를 알면 힘들게 얻은 수학 지식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요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정말 수학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또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데 수학의 정의는 문화와 문명,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바라보는 아주 큰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하는데요. 동서양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을 바라보는, 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동양과 서양에서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동서양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계 4대 문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역사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세계 4대 문명을 이제 설명하려니까 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 한 번씩은 들어봤죠. 아마 역사 시간에 누구나 다 한번 배웠을 건데요. 세계 4대 문명은 제일 먼저 기원전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웃해서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호 문명, 우리가 이제 중국 문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네 개의 문명을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죠. 그 역사는 대략 3000년, 기원전 3000년 전으로 보고 있고요. 인접했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몇 개의 기준이 있어요. 동양, 동쪽을 말하고 서양, 서쪽을 말하잖아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터키, 지금의 이 지도에 터키 이스탄불을 기점으로 해서 터키의 이스탄불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을 동양이라 하고요. 왼쪽을 서양이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유럽 쪽, 그리스를 포함해서 유럽 쪽을 서양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호 문명은 모두가 이 세계 4대 문명인데 동양이죠.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의 출발점을 동양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동양 문명에서 바라보는 수학의 관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이 동양과 서양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동양의 관점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인더스, 중국, 아까 황호 문명을 중국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네 개의 문화에서 문명에서 보여준 수학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리스 문명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 문명이 로마 시대 이전에 그 전 세계를 제패했었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 그리고 인도 가까이까지 전 세계적인 정복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 폐쇄적이었던 그리스 문명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 그리스 문명이 바로 서양 문명을 대표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그리스 문명이 주도하는 세계가 이제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동양의 관점을 한번 볼게요. 동양의 관점. 다시 말해서 이 세계 4대 문명의 관점에서는 이 수학은 국가와 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 세계 4대 문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국가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가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되게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요. 이 세금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곡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의 측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토지 측량을 해서 넓이에 따라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유지한다는 것이 훈련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이 보급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곳곳에 수학이 필요했습니다.
간단하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복잡하게는 토지를 측량하기 위한 적분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수학들이 사실은 기원전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남아있어요. 그 기록이. 그러니까 수학의 역사는 사실은 세계 4대 문명과 함께 시작했다라고 보는데요. 그때의 관점은 국가와 사회 유지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핵심 기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수학이었던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수학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의 이제 미적분을 수학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그때의 적분 개념, 기본적인 적분 개념이 이미 세계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은 4개 4대 문명 골고루 다 발전했어요. 중국 문명에서도 굉장히 발전했던 것이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건데요. 사실은 직각삼각형의 세변사의 길이라고 따진다면 그에 대한 기록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쐐기 문자에도 남아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원주율도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근사값이에요. 3.1415의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근사값인데 아마 바퀴를 만들고 그 원을 완벽하게 이제 원을 그리기 위해서 원주율을 계산했던 것 같고요. 근데 분수는 매우 초기, 인류명의 초기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수로는 보통 이제 정수의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을 말하는데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수의 연산도 이때부터 다 했었고요.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곱셈, 나눗셈도 다 할 수 있었고요.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이 적분인데요. 여러분 아직은 적분을 배우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적분이라는 것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요. 적분이라는 것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 여러분 그 넓이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보통 평면 도형은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넓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 왜냐하면 여러분들 넓이의 정의가 뭐죠? 넓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도 구하고 마름모,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한번 왼쪽 그림처럼 여기 타원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곡선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땅이라고 생각해 보죠. 넓이를 재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겠죠.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막대한 양의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 측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측량하는 방법이 뭐냐면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접 또는 측면제는 외접하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으로 나누게 되면 계산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오래 걸리죠. 그러면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가로의 길이가 똑같은 일정한 직사각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균등분할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나눈다, 그리고 균등분할한다. 그러면 지금 이 타원의 넓이는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직사각형의 요 길이, 세로의 길이죠. 세로의 길이의 합을 가로의 길이에다 곱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근사값. 근데 좀 더 정확한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반으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근사한 가까운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분 개념이에요. 다음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불리는 건데요. 물론 증명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증명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클림튼 322라 불리우는 이런 쐐기판이 있는데요. 이 쐐기판에는 피타고라스의 세 개의 수,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의 세수라고 불리는데 이거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남아 있어요. 기원전 1800년 경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것이 3, 4와 같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적은 쐐기 문자가 있는데 이름은 클림튼 320이라 적었지만 중요한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이죠. 문명을 이뤘던 수메르인들의 수학 실력은 대단했다는 거죠. 수준이. 피타고라스 세수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직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무리수인데요. 물론 무리수라는 걸 수메르인들이 알았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수로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세기문자인데요. 그림을 보면 정사각형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 대각선을 걷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를 계산한 세기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가지고 이 수메르인들은 분모가 60인 분수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수로 표현해 보니까 루트 2 값이에요. 일단 현재로서는 우린 루트 2라는 값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루트 2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단지 그 값을 계산했는데 1 더하기 60분의 24 더하기 60의 제곱분의 51 더하기 60의 세제곱분의 10이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수로 표현해서 계산했더니 1.414296라고 매우 거의 근사한 그런 루트 2 값을 사람들이 썼다는 거예요. 계산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무리수라는 개념은 아마 몰랐겠지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매우 근사하게 구했다는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루트 2. 우리는 지금 루트라는 기호를 쓰고 있어서 이걸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매우 정확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동양의 관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계 4대 문명 공통적으로 수학이 발달했는데 국가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핵심 기술로서의 핵심 도구로서 수학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수학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지식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요. 또 기밀을 유지했기 때문에 수학이 일반 대중에게까지는 퍼지지 않았어요. 그죠? 국가 유지를 위한 핵심 기술인데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데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군대를 유지하고 세금을 걷고 땅의 넓이를 재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수학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는 서양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서양에서는 과연 수학을 무엇이라 받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서양의 관점은 그리스의 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의 문명이 유럽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 그리고 세계 각 곳곳으로 퍼져서 이제 서양의 관점이 생겼는데요. 이 그리스의 관점은 그리스 문명은 굉장히 독특한 문명입니다. 그 독특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그리스 문명이라 한다면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27년 로마에 완전히 편입됐어요. 그리스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세계에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전까지의 문명을 이제 그리스 문명이라 하는데 크게는 둘로 나눠요. 뭐냐면 고대 그리스 문명,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 내에서 이 폴리스 국가에서 각각의 폴리스들이 굉장히 독특한 자기들만의 문명을 만들어냈는데 고대 그리스 문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이 헬레니즘 문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폐쇄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외부로다가 그리스 문명이 전파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그리고 이집트, 지금의 중동 그리고 인도까지 정복 전쟁을 지속하면서 세계 곳곳에 그리스 문명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 대략 300년간 그리스 문명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때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 그리스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산악지대가 대략 국토의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산악과 산악으로 사이에 이제 폴리스가 도시국가 형태로 각자의 문명을 만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이런 이제 그리스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북부 지역에 마케도니아라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집트 그러면 지금의 중동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란 지역 전체를 이제 정복했죠. 그리고 나서 세계 곳곳에 자기의 부하들을 왕으로 세웠던 왕국을 세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예요. 알렉산더의 부하였고요.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도서관을 만들었던 것도 그 사람입니다. 세계의 지식의 중심이 됐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집트의 수학을 그리스 수학자들이 배워갑니다. 유학을 와서 알렉산드리 유학을 와서 수학을 배워서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는 수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대부분이 유학을 해서 이집트 수학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서양의 관점을 한번 설명할 건데요. 아까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했잖아요. 이 뭐냐면 그들만의 문명이 왜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가, 그리고 어떤 점이 독특한가에 대한 거를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가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가졌어요. 뭐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와 그 다음에 신들이 사는 그 신의 세계, 이데아라고 불렀었는데요. 분명히 존재한다,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현실 세계는 모든 것이 거짓된 세계라고 봤고, 그 다음에 신들이 사는 이데아 세계, 신들의 세계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죽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그 사람들은 신들의 세계가 궁금했던 거예요. 영원불변의 어떤 신들의 세계를 탐구하고 싶은데 가볼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볼 수도 없고요. 근데 그거를 추종했다는 거예요. 믿고 추종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가 민주주의 이념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뿌리가 그리스 문명인데요. 독특한 폴리스 국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폴리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런 민주주의 사회였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주장을 듣지 않을 권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수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민주주의의 토대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풍부한 노동력이었는데요. 이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각각 군사력을 키워서 이제 정복 전쟁을 했거든요. 자기들끼리도 했고 가까운 지중해 연안을 정복 전쟁을 해서 식민지를 개발했는데, 그런데 그쪽에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와 노예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힘든 일들은 전부 다 노예에게 했어요. 오히려 간단한 수학 계산도 전부 다 노예들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 대중화에 이 노예 제도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이제 서양의 관점에서 세계관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인의 세계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굉장히 독특해요. 현실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신들이 살고 있는 영원불변의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계관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바로 이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아마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데아라는 말. 어떤 거냐면 현실 세계는 거짓의 세계예요. 모든 것이 죽거나 사라지고 변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데아는 신들의 세계잖아요. 영원불변이에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그럼 완벽한 세계를 꿈꿨어요. 그걸 이데아 세계가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이런 철학자,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는 플라톤은 몸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어서 이데아를 가볼 수는 없어요.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데아를 꿈꿨어요. 탐구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탐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실 세계에 남아있는 영원불변의 성질을 탐구해서 이데아의 세상을, 속성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선택한 것이 있는데요. 플라톤은
모든 것이 완벽한 이데아를 탐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기하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하학이라고 들어봤나요? 좀 어렵죠? 이 기하학이라는 것은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형. 여러분이 이제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을 배우잖아요. 그게 전부 다 기하학이에요. 근데 왜 영원불변의 성질을 탐구하는데 기하학을 선택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영원불변의 성질을 탐구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불변의 성질을 알고 있어요, 이미.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걸 볼까요? 여기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도형이죠, 그죠? 이 삼각형에는 영원불변의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예요. 이거는 삼각형을 누가 그려도 어떤 모양으로 그려도 변함이 없잖아. 영원불변의 성질, 이걸 찾는 거예요. 의외로 쉽죠? 이 영원불변의 성질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0년 전에 그렸던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 합도 180도고요. 10,000년 후에 그릴 삼각형도 세각의 합은 180도 겁니다. 이게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 공간적 제한도 받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그린 삼각형, 평면에 그린 삼각형의 세각의 합도 180도고요. 한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우주에 있는 평면에 외계인이 그린 삼각형도 세각의 합은 180도일 거예요. 이 영원불변의 성질인 거죠. 또 하나 한번 알아볼까요? 만약에 삼각형 ABC가 2등변 삼각형이에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아요. 그럴 때 두 밑각 각 B와 각 C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불변의 성질인 거예요. 이런 성질을 탐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하학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도형 문제가 영원불변의 기하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피타고라스 정리,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메소포타미아인들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름은 피타고라스, 고대 그리스 수학자 이름을 땄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에게는 오직 참이라고 증명된 성질만을 인정했어요. 증명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 직각을 만들기 위해서 직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직각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인들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던 거예요. 진짜 직각이야? 라고 참임을 증명해야 됐던 건데, 그걸 증명했던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꼴 C의 제곱은 사실은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게 참임을 증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것도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플라톤, 아까 설명했죠. 플라톤은 그리스 문명의 토대를 이룩한 철학자라고, 그 세계 문명의, 그러니까 서양 문명의 서양 철학의 근본을 만든 철학자예요. 근데 플라톤이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아카데미아, 지금의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상상도이긴 하겠지만 대학을 만들었는데 입학 조건이 기하학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구가 그 현판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철학자가 만든 대학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철학자가 만든 대학의 입학 조건이 기하학이었던 거예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철학자가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입학 조건으로 철학적 지식을 물었어야 되는데 수학을 물었던 거죠. 그때 당시엔 기하학이 대표적인 수학의 중심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 기하학의 의미를 알면 되는데요. 이 기하학이라는 것은 영원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 영원불변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영원불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를 원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그리고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라고 구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가치를 볼 수 없어요. 이걸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월 분별의 가치라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학생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 와중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의 어떤 삶을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원불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그것을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처음 발견하고 말한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 문명은 17세기까지 도형 속에 숨겨진 영원불변의 성질을 탐구하는 기하학이 수학의 주류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양의 관점에서 수학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왜 17세기까지일까요? 도대체 17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17세기 이후는 기하학이 수학의 주류가 아니었다라는 말일까요? 여기서 간단하게 17세기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7세기에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카르트라는 수학자는 수학자이면서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이긴 한데요. 기하학의 중심의 수학에 혁신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혁명이라고 보통 불러요. 완전히 새로운 수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데카르트에 의해서. 근데 그 출발점이 너무 좀 간단하기도 하면서 이게 과연? 이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바로 직교좌표예요. 이 직교좌표가 가져온 수학의 혁명에 대해서는 이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먼저 여기서는 직교좌표인데요. 서로 수직인 두 개의 직선, X축과 Y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이제 직교 평면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자주 그리는 서로 수직인 두 개의 직선입니다. 양 끝에 화살표를 그리고요. 교점을 원점으로 잡죠. 근데 과연 직교좌표가 수학의 중심이 기하학에서 함수와 함수 방정식의 해석 기하학으로 옮겨졌다라고 이 수학의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다음 동영상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먼저 과연 왜 수학의 혁명이라고 부르는지 좀 미리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평면상의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에 대한 성질을 탐구하는 것은 기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에 대한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율이고 원주율을 정말 2000년 가까이 계산했던 거예요. 근데 반해서 직교좌표의 원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원을 만드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xa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원마다 서로 다른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방정식을 풀어서 원에 대한 성질을 탐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석 기하학이라 불러요.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관점에서 수학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서양의 관점에서 수학이란 무엇인가? 수학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수학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수학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동양적 관점과 서양적 관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동양적 관점의 답은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양적 관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문화와 문명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은 선택하면 됩니다. 수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점에서 수학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싶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싶습니까? 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관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수학은 영원불변의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지능 정보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의 변화 속도, 발전 속도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능력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은 성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 별변의 성질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주변의 복잡함과 어지러움에서 혼란을 겪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수학이 그런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줄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 자체가 영원불변의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이란 무엇인가? 답을 얻었나요? 수학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과, 수학이란 단순히 입시도구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수학이란 입시도구라는 생각을 한다면 시험이 끝난 후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힘들게 얻은 수학은 모두가 잊혀질 겁니다. 반면에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수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안정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